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나스메 소세키. 1.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전혀 모른다. 어두컴컴하고 눅눅한 곳에서 야옹야옹 울고 있었던 것만 기억한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 인간이라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듣지 하니 그 인간이 서생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영악한 종족이라고 한다. 이 서생이란 자가 때로 우리를 붙잡아 삶아 먹는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무섭지도 않았다. 다만 그가 나를 손으로 휙 들어 올렸을 때 두둥실 떠있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그 손바닥에서 잠시 서생의 얼굴을 본 것이 이른바 인간이라는 것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참 묘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다. 우선 털로 소복해야 할 얼굴이 주전자처럼 매끈거렸다. 그 후 많은 고양이를 만났지만 이렇게 이상한 녀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뿐만 아니다. 얼굴 한가운데가 너무 툭 튀어나와 있고 거기에 뚫려 있는 구멍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숨이 막혀서 연기는 딱 질색이다. 요즘에야 겨우 그것이 인간이 피우는 담배의 연기라는 걸 알았다. 이 서생의 손바닥에 기분 좋게 앉아 있었는데 한참 후에 뭐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생이 움직이는 것인지 내가 움직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눈알이 핑핑 돌 정도였다. 속이 울렁거렸다. 도저히 살아남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거기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생이 없었다. 그 많던 형제도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 소중한 엄마의 모습도 사라지고 없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있었던 곳과는 달리 엄청 밝았다.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였다. 어째 좀 심상치 않다 싶은 생각에 살금살금 기어나가는데 온 몸이 욱신욱신 아팠다. 나는 집단 위에서 조릿대밭으로 휙 내던져진 것이었다. 간신히 조릿대밭에서 기어나오니 저만치에 연못이 있었다. 나는 연못 앞에 앉아 이제 어쩌면 좋지 하고 생각했다. 딱히 이렇다 할 묘안은 없었다. 잠시 후 그저 울다 보면 서생이 데리러 오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야옹야옹 시험 삼아 울어보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다 연못 위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배가 너무 고팠다. 울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지.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까지 가보자고 결심하고 연못 왼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지만 가까스로 참고 걸어가서 인간의 냄새가 나는 곳까지 갔다. 이곳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어 대나무 울타리 사이로 난 구멍으로 어떤 집에 숨어들었다. 인연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 만약 그 대나무 울타리에 구멍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국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 옷깃만 스쳐도
전생의 인연이라더니 옳은 말이다. 그 구멍은 지금도 옆집 얼룩고양이를 찾아갈 때 통로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무튼 남의 집에 숨어들기는 했는데 과연 뭘 어쩌면 좋을지 몰랐다. 그러다 보니 날은 어두워지고 배는 갈수록 더 꼬르륵거리고 사지는 추위에 덜덜 떨리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는 형국이라 한시도 꾸물거릴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밝고 따뜻한 곳을 찾아 걸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 서생이 아닌 인간을 보는 기회를 얻었다. 제일 처음 하녀를 만났다. 그런데 그 하녀, 나를 보자마자 서생은 저리 가라 할 만큼 난폭하게 내 목덜미를 움켜쥐더니 밖으로 휙 내던졌다. 야,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눈을 꼭 감은 채 운명을 하늘에 맡겼다. 하지만 배고프고 추운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하녀가 없는 틈을 타서 부엌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갔다. 그러다 또 내던져졌다. 나는 기어들어갔다가는 내던져지고 또 기어들어갔다가는 내던져지고 그 짓을 네댓 번은 계속했다고 기억한다. 그때 하녀란 인간에게 아주 신물이 났다. 얼마 전에 하녀의 꽁치를 훔쳐 안갚음을 하고 났더니 속이 다 후련해졌다. 하녀가 마지막으로 나를 내던지려는 찰나에 이 집 주인이 웬 소란이냐며 나타났다. 하녀는 내 목덜미를 움켜쥔 채 주인에게 내보이면서 말했다. 이 새끼 도둑 고양이 녀석이 아무리 내쫓아내도 다시 기어 들어오지 뭐예요. 주인은 코 밑에 난 털을 베베 꼬면서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그럼 그냥 집안에 두라고 말하고 부엌에서 나갔다. 주인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 같았다. 하녀는 분하다는 듯이 나를 부엌에 내던졌다. 이렇게 하여 나는 이 집을 내 거처로 삼게 되었다. 우리 주인은 나와는 좀처럼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없다. 직업은 선생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서재에 틀어박혀서 거의 나오지를 않는다. 식구들은 그가 엄청난 공부벌레인 줄 안다. 그 자신도 공부벌레인 양 처신한다. 하지만 식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다. 가끔 그의 서재를 엿보다 보면 낮잠 자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띈다. 때로는 펼쳐놓은 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잔다. 그는 위가 약해서 피부가 누리끼리한 데다 탄력도 생기도 없다. 그런 주제에 밥은 무지하게 먹어댄다. 그렇게 실컷 먹고서는 다카디아스타제를 먹는다. 다카디아스타제를 먹고는 책을 펼친다. 두세 페이지를 읽다 보면 스르륵 잠이 든다. 그리고 책 위에 침을 흘린다. 그의 매일 밤 일과는 이렇다. 나는 비록 고양이이지만 때로 생각을 한다. 선생이란 실로 편한 직업이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선생이 되고 볼 일이다. 이렇게 잠만 자면서도 밥벌이가 된다면 고양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인 왈, 선생 노릇만큼 고달픈 것도 없다한다. 그는 친구들이 올 때마다 뭐라 불평을 늘어놓는다. 내가 이 집에 눌러 살기 시작한 당시에는 주인 말고는 참 인복이 없었다. 어디를 가든 걷어차이기나 할 뿐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다. 오늘까지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는 것을 보면 얼마나 천덕꾸러기 신세인지 알만할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받아들여준
주인 곁에 있으려 했었다. 아침에 주인이 신문을 읽으면 꼭 그 무릎에 앉는다. 그가 낮잠을 잘 때는 등에 올라앉는다. 그 후 온갖 경험을 거쳐 아침에는 밥통 위, 밤에는 고타스 위, 날씨가 좋은 낮에는 텐마루에서 자기로 했다. 그래도 밤에 이 집 아이들의 잠자리에 파고들어 한데 어울려 자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아늑하다. 여기서 말한 아이들이란 5살과 3살짜리로 밤이 되면 둘이 한 이부 자리에서 같이 잔다. 나는 늘 두 아이 사이에 끼어들 만한 자리를 찾아 파고들어 자는데 그러다 재수없게 아이 중 한 명이 눈을 뜨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 특히 작은 아이는 성질이 고약하다. 밤중에도 고양이가 왔다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울어댄다. 그러면 예의신경성 위장병을 앓고 있는 주인이 잠에서 깨어나 옆방에서 달려오 나온다. 며칠 전에는 자로 엉덩이를 신나게 얻어맞았다. 인간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관찰한 바 나는 인간이란 참으로 이기적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내가 간혹 동침하는 아이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툭하면 자기 멋대로 나를 거꾸로 뒤집질 않나. 머리에 주머니를 씌우지 않나. 부뚜막에 쑤셔박지를 않나. 내던지지를 않나. 게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앙탈을 부리면 온 집안 식구들이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한다. 얼마 전에도 다다미에다 발톱을 좀 갈았더니 안주인이 화를 버럭 내면서 그 후에는 방에 잘 들여놓지도 않았다. 부엌의 마룻바닥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내가 존경해하지 않는 건넛집 흰둥이는 만날 때마다 인간만큼 인정물이 없는 것도 없다고 치를 떤다. 흰둥이는 며칠 전에 구슬 같은 새끼를 4마리 낳았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그 집 서생이 4마리를 모조리 들고 나가 뒷뜰에 있는 연못에 버렸다고 한다. 흰둥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건의 전말을 얘기하고 우리 고양이족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관철하고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맞서 싸워 선멸해야 한다고 했다.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또 옆집 얼룩이는 인간은 소유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크게 분개했다. 원래 고양이족 사이에서는 정어리 대가리든 숭어 배꼽이든 가장 먼저 본 자가 그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 만약 상대가 이 규칙을 어기면 완력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인간들이란 털끝만큼도 그런 개념이 없으니 우리가 발견한 맛난 먹이를 늘 약탈해가고 만다. 그들은 힘을 내세워 우리가 먹어야 마땅한 것을 빼앗고도 태어나다. 흰둥이는 군인집에 살고 얼룩이는 주인이 변호사다. 나는 선생집에 살고 있어 그런 일에 관한 한 그 둘보다는 신세가 그나마 편안하다. 그럭저럭 하루를 보내면 그만이다. 인간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번창할 리는 없을 것이다.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고양이의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집주인이 제멋대로 굴다가 낭패를 본 얘기나 해볼까 한다. 원래 우리 집주인은 이렇다 하게 뛰어난 재주가 없는데도 무슨 일에든 뛰어들기를 잘한다. 하이쿠를 지어서는 두견새에 투고하고 신체시를 지어 묘조에 보내는가 하면 엉터리 영어 문장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활에 푹 빠져 지내고 옛 노래를 배우고 또 어떤 때는 바이올린을 앵앵 울려대는데 안 된 일이지만 하나같이 잘하는 짓이 없다. 별 재주도 없고 위도 약한 주제에 한번 시작했다 하면 엄청 열을 올린다. 뒷간에서 노래를 불러대는 통에 동네 사람들이 뒷간 선생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다이라노 무네모리올시다만 계속 읊어댄다. 모두들 아이고 무네모리가 납셨네 하고 웃음을 터뜨릴 정도이다. 그런데 이 주인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내가 이 집에 살게 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달의 월급날 커다란 꾸러미를 들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다. 대체 뭘 사왔기에 저러나 하고 봤더니 수채 물감과 붓과 수채화용 와트먼지였다. 오늘부터는 노래와 하이쿠를 그만두고 그림을 그릴 작정인가 싶었다. 과연 그 다음 날부터 한동안은 서재에서 낮잠도 자지 않고 그림만 그려댔다. 그런데 그려놓은 것을 보면 당최 뭘 그린 것인지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본인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지 어느 날 미학인지 뭔지를 하는 친구가 오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영 뜻대로 그려지지가 않는군. 남이 그리는 것을 보면 그리 쉬워 보이는데 정작 붓을 들어 내가 그려보니 새삼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 그려. 주인은 그렇게 털어놓았다. 거짓없는 심정이다. 친구는 금태 안경 너머로 주인의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처음부터 그리 잘 그릴 수야 있나. 게다가 집안에서 상상만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옛날에 이탈리아의 대가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이런 말을 했지. 그림을 그리려거든 무엇이든 자연 그 자체를 넘겨라.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이슬이 있으니 하늘에는 새가 날고 땅에는 짐승이 달린다. 연못에는 붕어가 있고 고목에는 겨울 까마귀가 있으니 자연이야말로 한 폭에 살아있는 그림이라. 어떤가? 자네도 그림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사생을 해보는 것이. 안드레아 델 사르토가 그런 말도 했던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군. 옳은 말이야. 실로 합당한 말이야. 주인은 무턱대고 감탄했다. 금태 너머 눈에는 조소가 어려 있었다. 그 다음 날, 늘 그러듯 툇마루에서 기분 좋게 낮잠을 자는데 웬일로 서재에서 나온 주인이 내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퍼뜩 눈을 뜨고 대체 뭘 하는가 싶어서 눈을 찌푸리고 보니 그가 열심히 안드레아 델 사르토 흉내를 내고 있었다. 그 꼴을 보고 나도 모르게 피식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친구에게 조롱을 당하고선 나를 첫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 나는 이미 자고 싶은 만큼 충분히 잔 상태였다. 하품이 나와 죽겠는데 내가 움직이면 모처럼 그림 산매에 빠져있는 주인이 불쌍하겠다 싶어서 꾹 참았다. 그는 지금 내 윤곽을 다 그리고 얼굴에 색을 칠하고 있다. 고백하건대 나는 고양이 치고 그리 잘난 고양이가 아니다. 키도 그렇고 털도 그렇고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다른 고양이들보다 잘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못났어도 지금 내 주인이 그리고 있는 것처럼 묘한 꼴을 하고 있지는 않다. 우선 색깔이 다르다. 내 피부는 페르시아산 고양이처럼 노란 빛이 도는 엷은 회색에 오칠을 한 듯한 점이 박혀 있다. 이것만은 누가 봐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칠하는 색은 노랑도 아니고 검정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 색들을 다 섞은 색도 아니다. 그저 색의 일종이라고밖에 평할 수 없는 색이다. 게다가 얄궂게도 눈이 없다. 하기야 자고 있는 것을 그렸으니 그럴만도 하지만 눈이 있어야 할 곳에 그 흔적조차 없으니 눈먼 고양이인지 자고 있는 고양이인지
도통할 수가 없다. 나는 속으로 제 아무리 안드레아 델 사르토 흉내를 내본들 이래가지고야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진지함에는 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오줌이 마렵다. 몸 안에 근육이 꿈틀거린다. 더는 1분도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나는 어쩔 수 없이 앞발을 앞으로 쭉 뻗고 고개를 낮게 내밀고는 아음 하고 하품을 했다. 하품을 했으니 이제 얌전하게 있을 일이 없다. 어차피 주인의 계획은 어긋났으니까 이참에 뒤뜰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살금살금 기어나갔다. 그러자 주인이 방에서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런 바보 자식. 주인은 남에게 욕할 때는 꼭 바보 자식이라고 하는 버릇이 있다. 다른 욕을 모르니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주인을 우러르는 내 마음도 모르고 함부로 바보 자식이라고 하다니 신뢰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내가 평소 그의 등에 올라탈 때 반가운 표정이라도 조금 지어주었다면 욕을 해도 기꺼이 듣겠지만 좋은 일이라곤 무엇 하나 해주지 않으면서 오줌을 누러가는 내게 바보 자식이라고 하다니 너무 심하다.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자신의 역량을 자만하여 우쭐거리는 게 보통인데 인간보다 좀 더 센 것이 나타나 버릇을 들여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우쭐거릴지 알 수가 없다. 주제를 모르는 것도 이 정도면 참아주겠는데 나는 인간의 부덕함에 대해 이보다 몇 배는 참담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집 뒤뜰에 10평 남짓한 차밭이 있다. 넓진 않아도 깔끔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곳이다. 아이들이 소란을 떨며 낮잠 하나 편하게 잘 수 없을 때나 따분하고 심서가 뒤틀려 있을 때면 나는 늘 이곳에 나와 호연지기를 연마한다. 어느 따스한 초겨울 날 2시쯤이었다. 나는 점심을 먹고 늘어지게 한숨 자고는 운동 삼아 차밭으로 걸음을 했다. 차나무 뿌리의 냄새를 하나하나 맡으며 서쪽의 삼나무 울타리 옆까지 갔는데 시든 국화 위에서 덩치가 커다란 고양이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 내가 다가갔는데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개의치 않는지 아무튼 쭉 늘어져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남의 마당에 몰래 들어온 자가 이리도 태평하게 잘 수 있을까 싶어 나는 은근히 그 대담한 배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새까만 검둥이였다. 정오를 갓 지난 태양이 그의 몸에 투명한 광선을 뿌려 반짝거리는 솜털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놈은 고양이 세계에서 대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덩치가 거대했다. 내 몇 배는 되지 싶었다. 감탄과 호기심에 그 앞에 우뚝 서서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초겨울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삼나무 울타리 위로 뻗어있는 오동나무 가지를 살며시 흔들어 이파리가 두세 잎 시든 국화 위로 떨어졌다. 대왕이 그 동그란 눈을 번쩍 떴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두 눈은 인간이 귀히 여기는 호박보다 한결 아름답게 빛났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좁다란 이마를 향해 형형한 눈빛을 쏘아내 보이며 말했다. 넌 뭐야? 대왕치고는 말투가 좀 천박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개도 꼬리를 내릴 만큼 힘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덜컥 겁이 났다. 하지만 인사를 안 하면 상황이 험악해질 듯해서 최대한 태연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고양이.
이름은 아직 없고. 하지만 그때 내 가슴은 평소보다 몇 배는 쿵쿵거렸다. 뭐? 고양이라고? 고양이가 들으면 웃겠다. 그래서 어디 사는데? 깔보듯 말하는 말투하며 태도가 도무지 아나무인이었다. 난 여기 선생 집에 사는데.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말라비 틀어진 꼴하곤. 대왕답게 기염을 토하긴 하는데 말투로 보아 좋은 집안의 고양이는 아닌 듯했다. 하지만 그 반지르르한 털하며 두실두실한 살집을 보면 맛있는 것도 먹고 풍요롭게 사는 모양이었다. 그런, 너는 누구지? 나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인력거꾼네 검둥이다. 과연 의기양양하다. 인력거꾼네 검둥이 하면 이 동네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는 망난이다. 하지만 그래봐야 인력거꾼네 사는 고양이 힘만 셌지 교양이 없으니 아무와도 사귀지 못한다. 모두에게 회피 대상 1호인 녀석이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듣고서 조금은 낯이 간지러워지는 동시에 조금은 경멸스럽기도 했다. 나는 우선 그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시험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인력거꾼과 선생 중 어느 쪽이 더 대단할까? 그야 힘이 센 인력군이지. 그 집 주인을 좀 보라고. 뼈에 가죽만 걸쳤잖아. 너는 인력거꾼 내 고향이라서 그런지 힘이 꽤 세 보인다. 인력거꾼 집에서는 맛있는 것을 많이 주나 보지? 나야 뭐 어딜 가든 먹을 게 없어서 줄이진 않지. 너도 차밭이나 어슬렁거리지 말고 내 꽁무니를 따려다녀봐. 한 달물 또 못 가서 몰라보게 살이 오를 테니까. 이런 병신. 집이 크다고 배부르냐? 그는 영 비위가 거슬렸는지 설죽을 깎아놓은 모양의 귀를 쫀긋거리며 휙 가버렸다. 내가 인력거꾼 내 검둥이와 아는 사이가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그 후 나는 가끔씩 검둥이를 만났다. 만날 때마다 그는 인력거꾼 내 고향에 걸맞게 기염을 토했다. 아까 내가 부덕하다고 한 사건도 실은 검둥이에게 들은 것이다. 어느 날 나와 검둥이는 따스한 차밭에서 뒹굴거리며 온갖 잡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늘 하는 똑같은 자랑을 마치 새로운 얘기를 하듯 한바탕 늘어놓고는 내게 물었다. 너 지금까지 쥐를 몇 마리나 잡았냐? 나는 지식이야 검둥이보다 풍부해도 완력이나 용기는 검둥이에 비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런 질문을 당해보니 영 거북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 거짓말을 할 순 없어서 사실대로 대답했다. 실은 잡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잡았어. 검둥이는 코끝에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는 긴 수염을 푸르르 떨면서 웃었다. 검둥이는 자랑만 할 줄 알지 모자란 구석이 있어서 기염을 토하는 그를 대단하다는 듯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잘 만들어주면 다루기 쉬운 고양이다. 나는 그와 친분을 맺으면서 금방 그 요령을 깨우쳤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어설프게 변명을 둘러대어 행세를 불리하게 하느니 차라리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공헌을 늘어놓게 해서 상황을 무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슬쩍 이렇게 꼬드겨 보았다. 너는 나이가 나이니만큼 꽤 많이 잡았겠지? 아니나 다를까 그는 자랑스럽게 허풍을 떨었다. 40마리는 잡았을걸. 별거 아니지만. 그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쥐새끼야 100마리든 200마리든 아무 문제 없는데
족제비란 녀석이 꽤 고약하더라니까. 한 번은 족제비에게 대들었다가 봉변을 당했지. 와우, 정말. 맞장구를 쳐주었다. 검둥이는 커다란 눈을 껌뻑거리면서 말했다. 작년에 대청소를 하면서 우리 집 어른이 석회 주머니를 들고 툇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는데 너만한 족제비 녀석이 기겁을 하고 뛰어나왔거든. 와, 하고 감탄하는 척을 했다. 족제비래야 쥐새끼보다 조금 큰 정도니까 끝까지 녀석하고 쫓아가서 도랑에 빠뜨렸지. 이야, 대단하다. 갈채를 보냈다. 그런데 녀석이 궁지에 몰리니까 방귀를 끼더라니까. 하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그 다음부터는 족제비만 보면 속이 다 메스꺼리더라. 그는 마치 작년의 그 냄새가 아직도 난다는 양 앞발을 들어 콧잔등을 두세 번 쓰다듬었다. 나도 조금은 안 됐다는 기분이 들었다. 슬며시 장단을 맞춰줄까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쥐새끼는 너랑 마주치면 끝장이잖아. 너 쥐잡기의 명수니까 만날 쥐만 먹어서 그렇게 토실토실하게 살도 찌고 피부도 반지르르한 거지. 검둥이의 비를 맞추려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했다.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지. 내가 아무리 힘들여 쥐를 잡아본들 인간만큼 인정머리가 없는 것도 세상에 없을 거야. 글쎄, 내가 공들여 잡은 쥐를 쥐에 낚아채서 파출소에 가지고 간다니까. 순경이야 누가 잡았는지 모르니까 한 마리에 5전씩 그냥 주잖아. 우리 주인 내 덕분에 벌써 일엔 50전은 벌었을 텐데 배불리 먹여준 적도 없다니까. 인간이라는 거 겉만 멀쩡하지 속은 도둑이야 도둑. 무지한 검둥이도 그 정도 이치는 아는 모양인지 몹시 화가 난다는 양 등털을 고추 세웠다. 나는 왠지 소름이 끼쳐서 대충 그 자리를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절대 쥐를 잡지 않겠노라 결심했다. 물론 검둥이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일도 하지 않았다. 먹고 살겠다고 애를 쓰느니 잠이나 자는 쪽이 훨씬 편하고 좋다. 선생 집에 살다 보니 고양이도 선생같이 성격이 변한 모양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위장병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선생이란 말에 생각이 났는데 우리 주인은 요즘 들어 수치화에도 재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다. 12월 1일 일기에 이런 말이 쓰여 있다. 오늘 모임에서 모모란 사람을 처음 만났다. 제법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데 과연 그럴 만한 풍채다. 이런 류의 사람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모모 씨가 자진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그 사람의 부인은 기생이라고 한다. 부러운 일이다. 방탕한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애당초 방탕함을 즐길 자격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이 방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자격이 없는 자가 많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방탕해진 것이 아니라 방탕해지려고 억지로 애쓸 뿐이다. 마치 내가 수치화에 집착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도무지 숙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일가견이 있는 양 처신한다. 요릿집에서 술을 마시고 기생집에 드나들어서 그 방면에 도통한 남봉꾼이 될 수 있다면 나도 어엿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수치화를 그리는 편이 그나마 나은 것처럼 우매한 남봉꾼보단 시골 촌뜨기가 훨씬 낫다. 남봉꾼로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다.
또 부인이 기생이라서 부럽다는 등의 말은 선생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우매한 생각이지만 자신의 수치아에 대한 비평은 정확하다. 주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예의 자만심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사흘 후 12월 4일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내가 그려놓고도 형편없다 싶어서 획 던져놓은 수채화를 누가 멋진 액자에 담아 벽에 걸어놓은 꿈을 꾸었다. 그런데 액자에 담겨있는 것을 보니 내가 봐도 그런대로 괜찮았다. 무척 기뻤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혼자 중얼거리며 바라보고 있는데 날이 밝았다. 눈을 뜨고 보니 원래대로 형편없는 그림이라는 것이 아침 햇살만큼이나 명백해졌다. 주인은 꿈속에서도 수채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러니 수채화가는커녕 주인 스스로 운운한 남봉꾼도 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주인이 수채화 꿈을 꾼 다음 날, 예의 금태 안경 낀 미학자가 오랜만에 주인을 찾아왔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꺼낸 첫 마디는 이랬다. 그림은 잘 되어가고 있나? 주인은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자네가 충고한 대로 사생에 힘을 쏟고 있는데 과연 사생을 하고 보니 지금까지 몰랐던 사물의 형태와 색의 정밀한 변화가 들여다보이더군.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사생을 강조했기에 오늘날 이처럼 발달한 것 같네. 과연 안드레아 델 사르토야. 일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또 안드레아 델 사르토 타령이다. 미학자는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말했다. 실은 자네, 그건 농담이었네. 뭐가? 주인은 아직도 속은 줄을 모른다. 뭐긴, 자네가 감탄에 맞지 않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지. 그거 내가 지어낸 이야기일세. 자네가 그렇게 믿을 줄은 몰랐어. 미학자는 아주 신이 난다는 듯 한투였다. 나는 툇마루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주인이 오늘 일기에는 뭐라고 쓸까 하고 상상해 보았다. 이 미학자는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는 남자였다. 그는 안드레아 델 사르토 사건이 주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는지는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는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게 가끔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진담으로 받아들이니까 해학적 미의 지식을 도발하는 재미가 쏠쏠하더군. 얼마 전에도 한 학생에게 니콜라스 니클비가 기번에게 그 대저작인 프랑스 혁명사를 프랑스로 쓰지 않고 영어로 쓰라고 충고하여 결국 영문으로 출판되었다고 했더니 그 기억력 좋은 학생이 일본 문학회에서 발표하면서 글쎄 내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니까. 재미있는 일이지. 그런데 100명쯤 되는 방청객 역시 열심히 그 발표를 듣더라는 거지.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 얼마 전에 어떤 소설가가 있는 자리에서 해리슨의 역사소설 테오파노 얘기가 나왔기에 내가 그 소설은 역사소설의 백미라고 했지. 특히 여자 주인공이 죽는 장면은 소름이 쫙 끼칠 정도라고 평했더니 내 앞에 앉아있던 한 선생이 그 장면은 실로 명문이라고 맞장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든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 그 선생이나 나나 마찬가지로 그 소설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 신경성 위장병을 앓고 있는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런 엉터리 소리를 했다가 만에 하나 상대가 그 책을 읽었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마치 사람을 속이는 것은 상관없지만 정체가 드러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투다. 이런 말에도 미학자는 끄떡하지 않고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그때는 다른 책과
착각했다든지 뭐 그러면 되지. 이 미학자는 금태 안경을 쓰고 있지만 성품은 인력 거꾼네 검둥이를 꼭 닮았다. 주인은 잠자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내게는 그럴 용기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학자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신통치 않은 것이라는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농담은 그저 농담일 뿐이지만 그림은 수월치가 않은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문화생에게 사원의 벽에 생긴 얼룩을 똑같이 그려보라고 한 적이 있다더군. 과연 뒷간 같은 데 들어가서 비가 샌 벽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꽤 쓸만한 그림이 절로 생겨날게야. 자네도 열심히 그려보게나. 꽤 재미있는 것이 그려질 테니까. 또 농담인겐가? 아니, 이건 진담일세. 아주 기발한 말이 아닌가. 다빈치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래. 기발하기는 하군. 주인은 거의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뒷간에서는 사생을 하지 않는 듯하다. 인력과 꾼의 검둥이는 그 후 절름발이가 되었다. 반지르르 하던 털도 점차 빠지고 윤기를 잃었다. 내가 호박보다 아름답다고 표했던 그의 눈에는 눈곱이 잔뜩 끼어 있었다. 특히 나의 눈길을 끈 현저한 변화가 그가 의기소침해지고 덩치도 왜소해졌다는 것이다. 예의 차밭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 요즘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다. 족제비 방귀와 생선가게 저울 막대기에는 이제 넌더리가 나. 검둥이는 그렇게 대답했다. 소나무 사이로 겹겹이 물들었던 단풍도 그 옛날의 꿈처럼 떨어지고 다시랍 손 씻은 돌그릇에 한 입 두 입 꽃잎을 흩날리던 빨강 하양 동백꽃도 남김없이 지고 말았다. 6미터 남짓한 남쪽 텐마루에 겨울 햇살이 일찌감치 기울고 초겨울 스산한 바람이 연일 불어대면서 내가 낮잠을 즐기는 시간도 줄어든 듯하다. 주인은 매일 학교에 간다. 돌아오면 서재에 들어박힌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선생 노릇이 지긋지긋하다고 푸념한다. 요즘은 수채화도 좀처럼 그리지 않는다. 소화제도 잘 듣지 않는다면서 먹지 않는다.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열심히 유치원에 다닌다. 돌아오면 창가를 부르고 공놀이를 하고 때로는 내 꼬리를 잡아당긴다. 나는 맛난 것을 먹지 않으니까 살이 찔 일도 없지만 점점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검둥이처럼 절름발이가 되지도 않았다. 쥐는 절대 잡지 않는다. 하녀는 지금도 여전히 싫다. 이름도 아직 없지만 욕심을 부리자면 끝이 없으니까 평생 이 선생 집에서 이름 없는 고양이로 살 작정이다.